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크게 이 정도면 크게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뭐 크게 올랐고요. 이제 그 기운을 잘 받아서 우리 시장도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미니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아래에 있는 어도어 레이블의 대표가 거의 뭐 모든 이슈를 빨아먹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그 여파는 이번 주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이브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저희 권순호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 살펴보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까지 전해주시고 그다음에 우혜영 연구위원이 나옵니다. 지난 출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팬이 됐다는 바로 그분이 오늘 나오셔서 좀 매크로 이야기 좀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양복을 예쁘게 입어주셨군요. 오늘 어디 가십니까, 취재? 저한테 되게 관심 없으신가 봐요. 저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관심 얻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우리 네. 매일 보는 사이인데. 자, 양복 알겠습니다. 입고 출근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히려 양복 안 입은 날을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런 날이 손에 꼽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4% 상승했고요. S&P 500은 1% 넘게 올랐습니다. 1.02%.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무려 네. 2% 넘게 그러니까요. 2.03% 상승을 했습니다. PCE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근원 PCE가 2.8% 상승해서 시장 전망치 2.7%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보통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좀 하기가 어려울 테니 그러니까 좀 기술주의 안 좋지 않겠냐 이런 네. 인식을 할 법도 한데 뭐 그냥 요새 별로 이제 금리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못 내릴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오히려 기업 실적에 따라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파벳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전망치 좀 웃도는 숫자가 나왔고 배당을 처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파벳이 예. 처음이에요? 예, 그 전에 뭐 배당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많이 샀군요. 그렇죠. 그 테크 주식들은 보통 배당을 원래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사는구나. 예, 그렇기도 하고 네. 예전에 아마존의 방식인데 우리 주주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대신 이 돈 가지고 다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성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뭐 배당은 좀 미루시죠. 뭐 이런 경향들이 좀 보였는데 이번에 뭐 배당 주면 좋잖아요. 주면 좋죠. 네. 네. 근데 이 뉴스가 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리퍼블릭 퍼스트라는 은행이 망했어요. 미국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른 의미 좀 일반적인 기업 파산보다는 좀 더 큰 의미를 좀 갖잖아요. 네. 우리가 작년에 그 SVB 은행 파산 이후에는 그렇죠, 되게 이제 그렇죠. 시장에 큰 충격을 좀 줬었는데 그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이제 망해서 그게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은행이 망한다 그러면은 뭐 되게 막 충격이 여파가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은행은 아니고 이제 저축은행 정도는 망해도 좀 조용히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 때 생각해 보시면은 뭐 뱅크런 난다 그랬고 사람들 줄 서 있고 은행 문 닫아 있고 뭐 거기 막 흔들고 뭐 그런 거 장면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축은행이 망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밤에 뭐 저녁에 영업 종료가 되면은 이제 문 닫았다가 네. 문 열 때 다른 은행으로 바뀌고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밤새? 예.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그 뱅크런 공포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갖춰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사 다 해서 언제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러면 조용히 문 닫았다가 그다음에 자산부채 이전해가지고 문을 여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을 폐쇄를 한 다음에
바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일단 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자산이나 예금 규모가 뭐 SVB 은행만큼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여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은행이 뭐 미국에는 뭐 3, 4천 개 돼가지고 뭐 한두 개 망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규모가 좀 작은 은행이죠, 여기도. 예, 그렇게 크진 않은 지역은행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정도 사이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정프로님 그 전에 제가 그 뭐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뭐 좀 불안한 리포트 같은 거 낼 때 그 이후에 그 신용등급 떨어뜨리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그 뒤에 바로 그 트리플 B 부정적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그 나이스 신용평가가 KB 대신 다올 에큐원 저축은행 등 네 곳에 대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KB를? 예, KB 저축은행. 아, KB 저축은행. 예, 예. 아.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저축은행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재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용등급 낮추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특별히 중자를 하지 않고서는 재무 상황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또다시 신용등급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이 그렇게 경색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신용등급이 좀 낮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까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올해 그 저축은행이나 어떤 캐피탈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 그 신용등급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건데 네. 결국은 이거는 다 이제 부동산 PF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과정일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해소가 얼마나 깔끔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불안 요인들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터지기 전까지 이게 시그널들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런 시그널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안 요소들 이런 것도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또 사태가 막 커지고 나서 보면 이게 시작이었구나 이럴 때가 좀 있어갖고 항상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뉴스 뭡니까? 첫 번째 뉴스는 이거는 첫 번째 뉴스는 아닌데 뭐예요? 이게 뭐 큰 뉴스까지는 큰 뉴스지. 큰 뉴스죠. 뭔데? 아니 GS 건설이 네. 아파트에다가 이제 그 유리 시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유리를 한국 KS 마크가 달려 있는데 짝퉁인 가짜 KS 마크를 든 중국산 유리를 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수천 장을. 그러면 그거는 뭐라 그러나 그 생산지 표기법 위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 잘못한 거죠. 네. 예, 계약 관계도 위반이고 네. 이렇게 강화 유리도 아닌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제품을 근데 여기도 아파트가 한 채에 한 30억씩 된다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어딘지 얘기하면 안 되나? 예,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건 조금 하여튼 뭐 부담스러워서. 서울 굉장히 강남에 있는 강남에 있는 예. 이거 GS 건설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산 유리를 KS 마크 달아서 내보냈다. 예. 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예, 이거 뭐 원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너무 그래도 브랜드 아파트인데 네.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첫 번째 뉴스 나가기 전에 네. 살짝 단신. 네. 진짜 열받잖아요. 아니 뭐 다 그 돈 주고 사시는 분들이 또 뭐 하시겠지 뭐. 아니 그 그 회사에 와 정프로님 진짜 남의 일이라고. 아니 그래서 이제 잘 하시겠지. 그러게요. 진짜 첫 번째 뉴스 갑니다 이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중국에서 관세법 하나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이 관세법의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무역 관련한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바로 보복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무역이 있으면은 뭐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원래 있던 식의 대응이 아니고 네. 이거는 약간 그 미국의 슈퍼 301조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이 취하는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느끼는 슈퍼 301조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 중국에서 제14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었는데 네. 여기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금 혜택을 비롯해서 무역 보복에 이르는 수출입 관세 관련한 다양한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에 17조가 중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301조가 들어오면 네. 여기에다 똑같이 맞보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무서운 해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이 무서운 해석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핵무기 이런 표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게 이게 파워풀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네. 상대방에서 공격하면 그거하고 동등한 규모로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서로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해서 서로 쓸 수 없는 무기. 그러면서 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무역 공격에 대해서 중국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안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과에 대해서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했던 내용들이 좀 있고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여기에 뭐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라든지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막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끝나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중국의 상무부가 그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부르죠. 그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 중국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다음에 바로 이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중국이 근데 주로 수출하는 게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뭐 자동차 같은 거 좀 있을 것 같고 미국은 무슨 농산물 좀 있을 것 같고 예, 예. 그 말고 또 뭐 많이 있나? 중국이 사는 게요. 중국이 사는 거.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거는 사고 싶은데도 못 반도체. 사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중국이랑 그때 무역 분쟁할 때 보면은 네.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계속 빌드업 해가지고 네. 숫자 맞춰갖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품목까지 제가 다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에 예.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 품목이 관세를 엄청 보복 관세를 때려버리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더 쉽게 들어오니까 이제 타격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뭐 반도체 이렇게 매긴다. 그럼 이제 대안이 없으면 예. 그 나라 수입 물가만 높아지는 거지 뭐 그 관세에 때린 거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그 해당 나라에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그냥 듭니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사실 그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이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 그런 높은 고율의 이제 관세를 만약에 때리는 품목들이 예.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고 뭐 미국의 무슨 제품에 대해서 엄청 고율의 관세를 때려도 예. 다른 데가 막 들어올 게 있으면 미국이 엄청 손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오로지 살 때는 미국밖에 없는 제품, 혹은 오로지 살 때는 한국밖에 없는 제품에 그렇게 높은 고율 관세를 때리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미국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중국만 그냥 그 관세를 엄청 때려갖고 중국 내 소비자가만 엄청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대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대두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게 대두 가격이 딴 데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대두 많이 하거든요. 그럼 브라질에서 넘길 때도 미국이 좀 관세가 높아져 있다라는 걸 알면은 브라질에서 팔 때도
좀 높여서 팔겠죠. 상대적으로는 네네네네네. 저렴하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어떤 사료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죠. 그게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민들도 피해를 보게 될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무역 전쟁이라는 거는 상호 가치 낮추면 서로 윈윈해요. 근데 올리면 서로 루즈루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제살 깎아먹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니네가 관세를 때리면은 니네 국민들만 더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뭐 양쪽이 그런 성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님 말씀대로.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마이너스다. 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거가 꽤 이 정도면은 이제 무서운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자꾸 내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이런 국가적인 시도는 수십 년간 있었는데 세계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니까 양쪽이 정말 이렇게 세게 붙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큰 사고 나기 전에 서로 말폭탄을 던지면서 규율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프로님 말대로 그거 해봐야 뭐 둘 다 손해인데 네네네.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하겠냐. 근데 미국도 보면 그냥 별로 이렇게 중국에서 사오지도 않는 것 같다가 뭐 관세 엄청 때리고 뭐 그러잖아요. 뭐 알미늄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서로 그냥 쨍쨍쨍쨍 칼싸움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닥 실제로는 하지도 않는 뭐 이런 형태로 혹시 가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근데 뉴욕타임즈 보고 오셨어요? 제가요?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바로 나왔던 게 아하. 해빙을 염두에 두고 실험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 정세 같은 게 그냥 방구석에 누워 있어도 이 선명히 보인달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예, 약간 그 예전 삼국지에 보면 그 방통이었나요? 이렇게 누워서 삼천리에 모든 일들을 다. 전 보고 오신 건 아니죠?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무속적으로는 가능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네, 요즘 또 뭐 무속 이쪽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엔터뉴스 쪽에서도.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뉴스 갈까요? 일론 머스크가 네. 8월 8일에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로보택시는 이제 기술 문제도 기술 문제인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8월 8일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중국이라면 어떨까? 88 숫자도 뭔가 중국 느낌이 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8일 그때 뭐 발표도 8월 8일이었죠? 그 무슨 저 FSD였나? 뭐 무슨 그러니까 로보택시 완전 자율 로보택시. 네. 예. 그 제가 8월 8일 이거 반드시 중국향 이거다. 이거는 제가 이미 첫 번째 벌써 한 몇 주 전 뉴스 나왔을 때 이미 정프로는 또 다 봤잖아요. 정프로는 봤잖아, 여러분.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 제가 분명히 8월 8일 이거 중국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 확정이야. 정프로는 다 봤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리창 총리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할 때 네. 리창 총리가 상하이 당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관계가 좀 그래도 안면이 꽤 있겠죠. 당서기하고 이제 네네. 큰 투자자니까. 그러면서 리창 총리가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 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다. 평등 협력과 호혜만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어맞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면서 외자 기업을 향해 열려 있고 중국은 말로 한 것을 반드시 시행한다. 많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얘기로는 일론 머스크 CEO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출시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리창 총리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좀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자율주행 그 FSD를 하려면은 거기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획득하려 한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뭐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중국에서 하겠다는 거였어? 라는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중국 지금 리창 총리 입장에서 약간 좀 이빠른 소리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예, 예. 많이 줄었죠. 예. 리창 총리가 뭐 기업이 안심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중국은 말로 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로 한 걸 반드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 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는 그 말을 믿기도 좀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이 고생을 좀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지난해 44조 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년 대비해서 82% 줄어든 수준이고 2021년에 비해서는 10분의 1 토막에 나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보면 1992년 등소평 때 네. 무역 국가 개방한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다 뭐 공장 짓고 뭐 하게 되면은 그 공장 지을 때 시멘트도 사고 철강도 사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테슬라의 FSD가 4년 전 출시가 됐지만 중국엔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 시장이 테슬라 모델 3Y 판매량의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FSD만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으면 이제 돈이 한참 더 남는 거죠. 그쵸. 그거야말로 예. 소프트웨어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핵심이 이제 그 중국에서 FSD를 통해서 운행하는 것도 운행하는 거지만 그 FSD라는 게 결국 이제 수많은 운행 정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디 데이터 센터로 이제 또 모아서 예.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이제 뭐 학습을 미국이든 하고, 학습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더 이제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중국이 그러면 그 중국 내에서 얻은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할 것인가.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이슈인 거죠. 예. 요거는 한다고 봐야죠. 오늘 작두 타십니까? 어이 한다고 봐야죠. 옳거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중국 베이징에서 그 국제 모터쇼 오토 차이나 열리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이거 그 인터넷으로라도 조금씩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 SU7 같은 경우도 이제 시승한 영상 같은 거 좀 거기 가셨던 분들이 좀 보여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직접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는 좀 타봐야 알겠지만. 샤오미에서 나온 그 전기차 그거요? 예. 그런데 사고 사진도 많던데. 예, 그거에 대한 논란은 뭐 좀 시간 관계상 둘째 치고 나와 있는 그 자율주행 관련한 영상, 그러니까 자율 보조 관련한 영상들 보는데 네. 주변 차량 인식 같은 수준이 꽤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도 좀 예민하고 중요한 뉴스여서 빨리 네. 넘어가겠습니다. SSG.com이 있어요. 신세계 그룹 계열사죠. SSG.com, 쓱.com. 네. 여기가 사모펀드로부터 1조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투자를 받은 다음에 사모펀드들은 원래 SSG.com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장에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했겠죠. 네. 근데 상장이 좀 지연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신세계가 그 1조 원 규모의 주식을 다시 사주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풋옵션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어피니티와 BRV는 SSG.com의
2019년에 7천억, 2022년에 3천억 해서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니네 경영 정말 열심히 해라라는 게 하나 있겠죠. 그리고 상장을 위해 노력해라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경영을 해라라는 것에서 그 총 거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커머스를 통해서 거래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총 거래액 5조 1,600억 원 이상을 달성해라. 만약에 못하면 너네가 그 1조 원어치 주식 다시 사가라라는 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경영을 해서 5조 1,600억 원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 네. 그거 못하면 니네 1조 다시 내놔라. 요런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해 SSG닷컴의 총 거래액은 5조 7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넘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1조 원 규모의 주식을 다시 사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모펀드는 뭐라 그랬냐면 상품권 구입과 같은 거래는 빼야 된다. 상품권 구입. 예, 예. 왜? 그거는 이렇게 물품을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상품권은 사서 어차피 다시 이제 거기 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건 부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 계산, 예, 부채 같은 거죠. 중복 계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10만 원어치 사고 상품권 사고, 네. 그다음 10만 원어치 물건 사고, 어. 그럼 20만 원 거래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걸 다 계산했어요? 예, 신세계가? 예, 예. 아, 이건 반칙이지.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권 10만 원 샀어. 그걸로 다시 라면 10만 원씩 사. 예. 그러면 두 번째 걸 빼든지 첫 번째 걸 빼든지 해야지. 상품권으로 들어와서 팔린 거는 그걸 빼든지 아니면 예. 상품권 판 거를 빼든지 해야지. 그쵸. 야, 그거를 따로 에이. 근데 여기서 총 거래액을 계산할 때 예? 상품권 거래액을 늘 것인가 안 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적 없잖아요. 반칙.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그냥 돈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아 놓고 이거 나 100만 원 매출 올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예. 상품권 어쨌든 거의 현금과 같은 성격인 건데. 예, 그래서 이게 거래액과 관련해서 요거 때문에 싸우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상장을 할 때 그 IPO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예. 그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서는 받아야 된다라는 예. 조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신세계는 이게 쭉 증권사들한테 이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그 내용이 상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냐 아니면 내가 당신의 상장 주관사를 하고 싶은 제안서냐 라는 것 때문에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서를 받는다는 것은 상장에 가까워졌다라는 내가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상장 제안서는 내가 주관해갖고 수수료 받으려면 거기다가 IPO 주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요게 만약에 이제 사모펀드들이 이기면 신세계가 1조 원을 내고서 그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사모펀드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은 참 이거를 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1조 원 바로 받아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괜히 분쟁이 생기면 네. 오히려 상장을 하는데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지금 봐도.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주주하고 어떤 경영자하고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서로 잘 될 때는 이제 주주들도 열심히 여기를 밀어줘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입장이 바뀌게 되면은 야, 이 계약서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번 일 보면서 좀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신세계 계열이 요즘에 좀 신세계 건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은데 네. 여기서 1조 원 규모의 또 이제 자금 부담이 생기는 부분들도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서 그냥 여담으로 시간이 좀 됐네요. 네. 원래 저거 한번 얘기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뭐요? 그 민희진 씨가 주장하는 네.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노예 계약서의 계약이 어떤 내용인가 그럼 밝혀졌어요? 밝혀진 게 아니고 뭐 양쪽에서 다 그냥 얘기하던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뭐 무슨 뭐 되게 주주관 계약 뭐 이런 걸로 해고 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뭐 보도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예.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양쪽이 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협상을 하고 있다. 예, 예. 고 민희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말 사이 여론들을 좀 살펴봤는데, 예. 크게 이제 양쪽은
아무리 뭐 미니진 억울한 게 있어도 어쨌든 그 하이브가 뭐 압도적 대주주고 예. 그리고 또 뉴진스나 뭐 어두어 레이블 이게 성장하는 데서 하이브의 역할을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서 예. 이제 하이브 편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니진 편을 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오, 예. 일단은 멋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 해보니 그 마음 내 마음과 똑같더라. 예, 예. 그런 약간 좀 감성적인 터치를 굉장히 미니진 대표가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또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런 이제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약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은 짧게 최대한 짧게 네네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18% 지분이 있어요, 민진 대표가.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13%에 대한 풋옵션이 있고, 그러니까 13%는 내가 하이브에다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 주식 18% 사주세요. 네. 그러면 하이브는 그 돈을 줘야 됩니다. 음흠. 근데 그 돈이 한 1,000억 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있고 남은 그럼 5%가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민진 대표는 그 하이브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나가가지고 똑같은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그럼 5%를 하이브가 사줘야 되는데 네. 그 다른 데다 팔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다른 데다 못 팔고 하이브가 그냥 파냐 마냐를 결정할 수가 있네요. 그쵸. 만약에 안 팔면, 그러니까 하이브가 안 사주면 딴 데선 일을 못 하는 그런 걸로. 그거를 이제 민진 대표가 그럼 노예 계약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5%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랬더니 그 하이브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네. 아니 그 주식을 하이브한테 팔으라는 거지 네. 다른 데 팔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그 조항이 예. 경업 금지라는 게 그러니까 하이브에 팔아야 우리도 어쨌든 그 안정적으로 어도를 또 자기네 자회사를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데 딴 회사 막 이상한이 아니라 다른 쪽의 회사한테 넘겨갖고 이제 그 회사가 이 경영을 하게 돼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조항인 건데 왜 미니지는 이거를 노예 계약으로 근데 노예 계약 이야기하는 맞죠. 민진 대표 입장에서는 네. 하이브에서 만약에 안 사주면 딴 데 가서 자기 업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진 대표 입장도 맞고 하이브도 아니 그 내용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기한테 내가 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모호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민진 대표가 얘기했던 그 노예 계약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1,000억은 그건 뭐 거의 팩트예요. 1,000억 설은. 1,000억 선은 최소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부럽네. 자, 하여튼 하이브 뉴스는 아마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뭐 엔터 관련주들은 지난주부터 해서 하여튼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 라인 재팬 그 일본에서 라인 이거 뭐 팔아라. 이렇게 네이버 그러니까 라인 쪽에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요거 뉴스도 좀 있긴 하던데 뭐 궁금하신 분들이 이전에 한번 살짝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네. 그게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부분인데 그럼 내일 좀 상세하게 다시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과는 이 정도로 뉴스 3 정리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